유지철이었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고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알래스카에서 LNG를 생산해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려던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진전이 없어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반전된 건데요. 일본, 인도 등 여러 나라가 LNG 수입은 물론이고 개발 참여도 고려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LNG를 받아주고 미국의 폭탄 관세를 피하겠다는 계산인데요. 아직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는 요즘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로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 파장은 워싱턴 지역 경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2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 토대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 하원이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 5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하는 예산 결연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세입 세출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중국은행이 올 상반기 국유은행에 4천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6대 국유은행 중 농업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3곳에 6월 말까지 4천억 위안 론으로 8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자금은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고 은행별 지원액은 아직 조정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통상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를 겪은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포함해서 최대 1조 위안 론으로 200조 원을 주요 은행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이 26일 사전 예고 없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해 대만 국방부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26일 오전 8시 20분쯤 젠11, 쿵친 500, 무인기 등 군용기 32대를 파견했으며 이 중에 22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대만 북부, 서남부에 진입해 군함과 합동작전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중국군은 호주,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통키만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베네수엘라 맺은 석유 교역 합의를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내준 2022년 11월 26일자 석유 거래 양호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면서 관련 협정은 3월 1일부로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11월 26일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석유회사 쉐브론에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으로 석유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준 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쉐브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은 마두로 정부가 작년 7월 치러진 대선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과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범죄자를 신속하게 송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밤 이스라엘 인질 시신 내구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초 20일 석방하려다 미뤘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여 명을 이날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19일 시작한 휴전합의에 따라서 1단계인 첫 6주간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1,904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인질을 돌려보는 과정에서 선전 행사로 모욕했다며 이스라엘이 예정됐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20명의 석방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이후에 양측은 중재국을 통해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다시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초록색에서 황금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그린카드를 골드카드로 바꿔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그린카드는 사실 영주권을 획득하는 그런 카드인데 그렇죠. 이거를 팔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2주 후부터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 고려하면은 70억 원을 내면 네. 그린카드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린카드가 이제 골드카드가 될 것이고 초록색에서 이제 황금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건 특권이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제 홍보를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출생 시민권도 폐지하고 있고요. 또 이민자 강제 송환에 나서면서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골드카드를 도입하는 것을 보면 부자들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도입 방침을 밝힌 그린카드는 35년간 시행됐었던 투자 이민제도 EB5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건 없이 500만 달러만 내면은 네. 영주권이 즉시 나올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입니다. 70억이 근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이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한 필수 관문인데요. 네. 미국의 연방 이민국 자료를 보면 1990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EB5 이게 투자 이민 제도인데요. 네. 이게 적어도 105만 달러 우선으로 14억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해서 네.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창출하게 되면은 이 외국에 대해서 당사자 그리고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사업이 잘 되면은 투자금 원금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발급된 이 투자 이민 비자를 봤더니 9,817개고요. 이 중에 절대 다수인 6천 건 이상이 중국인에게 발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 446건, 이제 인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비자를 가져갔습니다. 영주권을 갖게 되면은 교육, 노동, 여행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인과 큰 차별 없이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정착해서 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린카드를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비자를. 네, 골드카드를 이렇게 판 돈을 정부 부채에 줄이는데 쓸 것 같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인데요. 네. 26일 날 강요회에서 이 골드카드가 이제 불티나게 팔릴 것이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는데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골드카드를 100만 개만 팔아도 5조 달러 7,180조 원의 돈이 생긴다면서 계산은 그렇죠. 네. 팔린다. 불티나게 팔릴 수 있을까는 그렇죠. 물음표입니다.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하는데 결국 이 새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게 되면 미국의 이민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골드 비자 같은 형태를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하기는 좀 처음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매입자들 결국 70억 원, 70억 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부자들일 것이고 네. 매우 성공적이어서 많은 돈을 미국에 쓰면서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낼 거고 사람들도 많이 고용할 거다. 엄청나게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예, 골드 비자. 예, 네. 남의 나라 얘기네요. 네, 너무 가격이 진짜 고액이죠. 예. 자, 다음 키워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트럼프 네. 대통령에 대한 네,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중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렇죠. 내용의 연설 있잖아요. 거기서 예. 이제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공화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오브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포 트럼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이 지금 공화당의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잘 보려고 뭐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워싱턴 DC의 관문인 댈러스 국제공항의 명칭을 도널드 제이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꾸거나 네. 트럼프 생일인 6월 14일을 예.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북한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네. 약간 이 워싱턴 국제공항 이름을 변경하자고 말한 사람은 브랜덜 길 하원 의원인데요. 네.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온 뭐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기리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길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 이름도 도널드 트럼프 주로 바꾸고 싶어 할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클로디아 테니 하원 의원도 트럼프 생일인 6월 14일을 네.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 하는데요. 명만 얘기한 게 아니네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1977년 최초의 국회 기자를 승인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 14일 국회의 날인데요. 예. 이것과 함께 트럼프의 생일도 같이 우리가 기념하면 좋지 않냐라는 것이 공화당 의원의 얘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에나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얼굴상을 러시모산에 새기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우스다코다에 있는 러시모산에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스벨트, 에브라임 네. 링컨 등의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얼굴 조각상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네. 트럼프 얼굴도 같이 새겨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이름을 미국의 성조기 색깔인 레드, 화이트, 블루랜드로 바꾼 건 어이구.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아직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집세나 물가를 낮추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의미한 법안 제출을 중단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네. 일론 머스크의 로켓 하나를 빌려서 말하라고 앞에 날 사랑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띄워보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그게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와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 충성 경쟁이 진짜. 예.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요.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국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물론 하는데. 이제 그 뭐 공화당 민주당에 따라서 지역 유권자들 위해서 이렇게 약간 선심성 뭐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처음 보는 일. 한두 건이 아니어서.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이라고 예, 미국이 키워드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홀로서기에 필요한 시간 10년. 네. 유럽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왠지? 맞습니다. 요즘에 이런 영국의 뉴스를. 예,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도움 없이 유럽이 스스로 방어하는데 적어도 10년이 걸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정전 후에 평화 유지의 경우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접한 동부전선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도시, 항구, 원자력 발전소 필요한 여러 가지 국가 기반 시설에 배치하는데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파병을 하게 되면은 유럽 각국의 병력이 줄어들겠죠. 있죠. 네. 갑자기 군을 뽑을 수가 네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면 현재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 나토 예비 병력으로 분류된 부대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나토의 전력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유럽 각국이 인정하는 대로 파병에는 이렇게 유럽연합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결국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다가 정보 능력, 방공자산뿐만 아니라 러시아 침복 시 지원 약속 이런 것들도 미국이 해줘야지만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럽연합이 물론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네. 특히 4단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유럽 방위 자체를 미국으로 독립시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싱크탱크인 브리에 따르면요.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군이 30만 명 정도 배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걸 유럽군으로 대체하려면 새로운 여단 50개가 필요하고 그 대다수가 중무장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감당할 만한
병력도 무기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고요. 특히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휘 통제 조속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동맹군 최고 사령부를 이끄는 나토 유럽연합 최고 사령관군은 현재 크리스토퍼 카벌리인데요. 이 사람은 미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개입 없이는 이 모든 것들 유지가 힘들다는 거죠. 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보면은 보고서를 보면 나토 유럽 국가가 2022년 2월 달부터 24년 9월 달까지 신규 조달한 방공 시스템의 34%가 미국산입니다. 물론 유럽산 52%보다 많긴 합니다만 네. 로켓포나 뭐 장거리 방공, 스텔스기 이렇게 필수한 군 장비들이 미국 거라고 하니까 미국의 의존도가 영향이 상당히 그렇죠.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이제 그 해구산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뗀다면은 러시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핵무기 그리고 유럽 공군에 탑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가 400개고요. 러시아가 1,7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적으로도 유럽연합이 1대1로 러시아를 대응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부분을 봤었을 때 유럽연합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방어 문제가 있어서는 독립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유럽 자강론도 네. 나오고 있고 우리가 네.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빠져나가려고 맞아요. 하니까요. 나토에서. 유럽으로서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기간 네. 동안에 어떻게 전력을 보강할지 그렇죠. 어떻게 혼자 설지를 네.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 또 외교 달라질 정책이 달릴 수 있겠지만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도. 부유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아메리카노 노 캐네디아노 플리즈. 네, 맞습니다. 예. 캐나다에 있는 커피숍들이 아메리카노 메뉴를 캐나디아노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건데요. 예. 이게 아메리카노 명칭이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들이 그 현지에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었는데 너무 진해서 물을 타서 마신 것이 유래돼서 그게 아메리카노라고 됐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단어에는 정말 커피도 잘 모르는 미국 물을 이런- 타 먹다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조롱의 의미가 담겨 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사실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해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끝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우방, 그러니까 미국의 오랜 우방인 캐나다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관세를 관세 매기겠다, 얘기하고 51번째 주에 들어와라 네네.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한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우회적으로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토론토에 있는 한 카페 주인은요, 실제로 메뉴판에서 아메리카노를 지우고 캐나디아노라고 이제 쓰여져 있고, 이 가게 주인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뭐 정치적인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캐나다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메뉴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한 커피숍도 이번 달 초에 SNS에 게시물 올리면서 캐나다 전역에는 커피숍, 그 체인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꾸자고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해고가 방침에 대해서 네. 캐나다산을 선택하라면서 자국산 구매를 촉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타리오에 한 기념품 가게는 캐나다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로 적혀 있는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기분 나쁜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시를 그렇군요. 하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미국 캐나다 하키 국가 대항전에서 네. 캐나다 팬들이 미국 국기를 향해서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맞아요. 박탈하자는 네네.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4만 명 넘게 서명을 했다고 하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지금 안 안 좋죠.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국심 물결이 점점 번지고 있고 이게 국기를 사는 것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렇군요. 국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고 한 달 유예한 상태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정말 가까운 두 그렇죠. 나라였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사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 키워드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슈퍼 억만장자. 네. 예. 그 이제 뭐 백만장자가 밀리언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부자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지금은 환율이 올랐습니다만 예전에 1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0억 정도 있으면 나 부자야.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집값이 아닐걸요, 워낙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네. 빌리언이에요. 네. 억만장자가 억만장자. 등장했고요. 이제는 슈퍼 빌리언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억만장자와 슈퍼 억만장자를 분석을 해봤는데
50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슈퍼 억만장자가 네. 24명이고요. 네. 2월 초 기준 슈퍼 억만장자 재산이 모든 억만장자 재산의 16%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점점 양극화가 벌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부자가 점점점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좀 경제가 힘든 사람은 올라가기가 좀 힘든 구조가 된 건데요. 네. 원래 1984년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처음 발표한 그때 100만 장자였겠죠. 네. 네, 140명으로 자산 합계가 2,950억 달러였습니다. 네. 1등을 한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일본 사람인데요. 요시아키 츠치미로 200억 달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1등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인데요. 네. 순자산이 4,194억 달러로 전성기 츠치미의 21배 달한다고 합니다. 네. 2위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3위는 루비통의 CEO죠. 버나드 아놀드가 이제 3위고 네.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인 레리 앨리슨이 4위, 그리고 메타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거가 그 다음 순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뉴욕, 마이애미, 판비치, 로스앤젤레스, 에스펀 같은 주요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억만장자를 겨냥한 새로운 초고층 타워와 고급 펜션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슈퍼 억만장자들은 모두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개인용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달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 고려하면은 1,4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네. 파트너나 회사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 억만장자 대부분이 첨단 정보기술 부분에서 돈을 벌었거나 기술 발전 산업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한 기업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안타깝게도 24명 중에서 여성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딴 세상 얘기를 해주셔서 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네요. 이상한 날에 앨리스 온 것 같은 느낌의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예, 노래를 좀 듣고 네.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조지 벤슨의 노래입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려드립니다.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t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the road ahead is not so easy, our love will lead the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지위부여 청구는 각하됐지만 최 권한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특혜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늘 오찬 회동을 갖는 등 통합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오직 좌클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학용품 7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물가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미국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네.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 네.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많을 텐데 지금 네. 대규모 정리해고 계속되고 있어서 좀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 사촌 여동생이 미 FDA 식품의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2주 전에 대량 해고가 있었는데 한 부서에서 10명 가까이 해고됐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휴가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오빠 회사는 괜찮냐? 이런 안부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5월 말까지 추가로 더 정리해고가 있을 거라서 매우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뒤숭숭하겠는데요. 네. 또 지난주에 제가 또 한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미국 국세청이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쳐서 약 한 6천 명 이상이 해고됐다면서 요즘 워싱턴 DC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연방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방 기관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회사들도 이제 저절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연쇄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는 해고됐다더라, 너희는 괜찮냐, 앞으로 우리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이미 이제 9월 말까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공무원이 한 7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해고를 당한 공무원이 한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근무 기간이 1, 2년 미만인 수습 직원, 계약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런 이제 해고된 사람들은 이제 곧바로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좀 고용이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없죠. 네. 예. 게다가 이제 구조 조정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 기준을 높여서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람 순으로 해서 해고한다거나 아니면 아무 기준 없이 한순간에 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작용도 그렇지만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미국은 한 달만 수입이 없어도 뭐 집세나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부 효율성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경기 침체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크거든요. 네. 게다가 이 정리해고된 공무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아마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투표했을 텐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한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장 네. 집세, 생활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대량해고 사태가 이 워싱턴 지역의 경제를 파멸로 이끌 핵폭탄급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대유행 때로 이제 돌아가 보면 네. 그때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2020년부터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워싱턴 DC 일대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이 굉장히 크게 위축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문을 많이 닫았고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최소 한 이틀 뭐 이상은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자영업이 뭐 크게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버티다 못해 폐업한 업종도 많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무원들의 재택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좀 잠깐 반색을 했는데 네. 이 대량 공무원 해고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시 지금 암울해진 거거든요. 지금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버지니아주나 메릴랜드주 이런 워싱턴 이전에서 이제 살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한 45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지역이 연방 정부의 어떤 직접 고용이나 간접 고용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일원이 사실 공무원 사이가 좀 탄탄했기 때문에 경제가 버틸 힘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공무원들이 사라지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뭐 판매세와 같은 세금이 줄어들고 근데 연쇄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도시의 황폐화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이런 영향으로 아마 그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매물로 나오는 집들이 늘어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요. 요즘 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집을 내놓는다라는 간판이 자주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철도 사실 아니고 아직까지는 워낙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집을 파는 시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택이 매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해고된 공무원들이 이제 대출금을 갖기 어렵게 되면서 서둘러 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이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먼 곳으로 좀 싼 집을 찾아서 많이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 맞아요. 다른 주로 많이 가기도 했고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모든 공무원들 다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팔고 직장 근처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값 하락이 뭐 조짐이 아직 뭐 뚜렷하진 않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시장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막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네.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한인 동포들 중에서도 이제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한인 사회 사정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예,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로 뒤숭숭한데 그러시겠죠. 뭐 이미 정리해고된 사람도 있고 뭐 언제 해고가 될까 뭐 불안해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 한인 교포들이 적지 않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인 교포들도 만나면 이 정리해고 뭐 공무원 이 해고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일원의 한인 교포가 약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연방 공무원이 한 4-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공무원들과 이제 연계돼 있는 뭐 가족들까지 합하면 이 한인교포 사회에서 연방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그렇게 이제 작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이 대량 해고 사태가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모두가 다 좀 하루 빨리 좀 조용히 넘어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빨리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극한의 추위가 몰아치는 동토를 개발해야 해서 그동안 천도꾸러기 취급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을 비롯해서 인도 등 여러 나라가 개발 경쟁에 나섰는데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용하기 때문이겠죠.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첫 발을 뗀 건 2004년이었습니다. 물론 네. 그 이전에도 꾸준히 뭐
그 개발하기 유명한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알래스카 북부 그러니까 북극점에 가까운 곳인 포인트 톰슨 프루도 베이라는 곳에 있는 천연가스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게 네. 민간에서 뭐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까지는 아니고 네. 알래스카 주정부가 주도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출 보증이 들어가 있는 아주 리스크가 낮은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래서 2013년 즈음에 엑스모빌 그다음에 브리티시 페트롤륨 같은 이게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가 들어가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합니다만 네. 근데 그때 들어가자마자 이후로 유가가 폭락을 합니다.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였겠죠. 2010년대 중반을 돌이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저성장 문제로 뭐 골머리를 싸매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제로금리 네, 시대였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기름 수요가 줄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엑스모빌, 브리티시 페트롤륨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다가 분위기를 뒤집은 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일기 행정부 때. 네. 그때 이 개발 사업에 인허가를 내줬는데 네. 다시 한번 뭔가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데 이 인허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시 4년 동안 표류를 예. 하다. 그래서 뭐 다시 그렇죠. 되셨으니까 이제 또 다시. 그렇죠. 어쨌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이번에도 정기를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거죠. 네. 취임하면서 1호 행정명령으로 알래스카 개발 사업을 재개를 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신데렐라로 재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리스크가 낮은 프로젝트인데 이제 유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 맞습니다. 또 안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리스크가 낮기는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는 돼야 이게 개발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지금 추정 사업비가 450에서 65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60에서 90조 원쯤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면 알래스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랑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중간에 캐나다가 끼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천연가스를 뽑아다 본토로 가져다 쓰면 사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요. 더구나 미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그러면 천연가스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네. 지금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싸게 쓰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쓰는 가격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타깃으로 삼은 게 바로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다 쓰는 나라가 중국, 일본, 대만 중국, 일본,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만 정도 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LNG 시장은 이 세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네. 거의 주름 잡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유럽이 이제 LNG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그렇죠.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자연 그대로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서 쓰기 때문에 좀 싸게 쓰는 거예요. 대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액화 천연가스 가능했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로 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서 조금 더 비싼 것이고요. 그래서 이 LNG를 쓰는 아시아에 조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충분히 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미국에서 최초의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던 건데 네네. 실제로 뭐 지리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매우 가깝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를 많이 사다 쓰는 곳이 전통적으로 뭐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거든요. 지금이야 미국 본토에서 사오기도 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100길로 치면 알래스카도 조금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 돈이 많이 들까요? 사실 꼭 아시아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아시아가 아니면 팔 데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쓰는 아시아에 팔려면 이만큼 돈이 들어도 되겠다라는 뭐 이런 계산이 선 건데 네. 알래스카가 묻힌 알래스카 북부 같은 경우는 영구 동토 지역이에요. 사시사철 얼어붙어 있다는 꽝꽝 얘기인 언 거죠. 땅이죠. 예. 맞습니다. 북극점에 가까우니까 뭐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원래 LNG라고 하는 게 천연가스를 극저온에서 액화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기 힘들 만큼 추운 곳이 뭐 LNG 수출 터미널 시설을 짓는데 적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뭐 더군다나 어찌어찌 짓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 운영을 하는 데는 전력, 전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죠. 전력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장 나지 않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알래스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인근이 얕은 바다이기도 하고 빙하가 많이 떠다녀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못할 건 없지만 이제 배가 하게 하려면 들어오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쪽으로 1,300km 떨어진 그래서 조금 따뜻한 알래스카 주도 앵커리지 인근에 네. 니키스키라고 하는 부동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1,300km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잇기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거기에 액화 수출 터미널을 지으면 네. 그나마 아시아가 가깝고 아시아 국가들이 가깝기 때문에 이 LNG를 사다 쓰고 LNG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못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유가가 그리 높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실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 천연가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장기 계약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사와요. 아. 전체 쓰는 물량의 한 70에서 80%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미리미리. 예. 맞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20년, 30년간 우리가 니네 천연가스를 돈 주고 사다 쓰겠다. 네, 이런 네. 건데 그래서 새로운 공급자가 이 시장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무렵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광풍이라고 그럼요. 하는 게 불 때잖아요. 네. 물론 신재생 에너지에도 뭐 천연가스 발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 때문에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투자자들이 맞아요. 없던 시기이기도 해요. 지금 그 몇 년 사이에 또 분위기 바뀌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최근 1, 2개월 사이에 바뀌었습니다만. 세상이 너무 확확 바뀌는 것 같은데. 그때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알래스카 전체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송유관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천연가스 수송관 같은 경우에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아, 그게.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환경단체도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했고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젝트 인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건데 사실 네. 먼저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걸 바꿔놨죠. 그렇죠. 러시아가 뭐 소국권 천연가스 시장에서 빠지면서 이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쓰던 유럽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요를 가진 그 경제가 이제 LNG 시장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당연히 그때 LNG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고 한국에서도 그 한전이 적자를 굉장히 많이 봤었잖아요. 네. 이러면 셈법이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LNG 시장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훨씬 덩치가 큰 그런 경쟁자?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좀 몇 년 또 지났고 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뀐 건가요? 일단 잠깐 뭐 시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려보자면 사실 지금 상황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시장 구조가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섰잖아요. 네.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 가격에 따라서도 뭐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게 있겠지만 정치랑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사실 미국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게 에너지 수출이었습니다. 원유랑 그다음에 그 천연가스. 근데 셰일가스의 유종을 꽂으면 원유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천연가스랑 같이 나와요. 선택해서 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그냥 유조선에 담아서 수출만 하면 되는데 천연가스는 액화 시설이라고 하는 걸 지어야 되고 이게 수출 터미널인 건데 이 액화 시설을 지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 LNG 수출 터미널도 짓고 그럴 텐데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고 네. 근데 중요한 분기점을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였던 거예요. 정치적 파워를 이용해서 LNG 수출에 물꼬를 튼 거죠. 저희가 당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역 적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국가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제조업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이더라. 그렇다 보니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이더라. 물론 중국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잘 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제조업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래서 LNG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 뭐 전방위로 선택을 강요하죠. 무역 적자를 줄이는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휘두르는 관세 부과라는 칼에 맞거나.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죠. 근데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역 적자를 단번에 줄이는 방법은 에너지 수입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때 처음으로 미국산 LNG나 원유를 대규모로 사왔고 그 대가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었죠.
그러니까 일기 행정부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거래를 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2기 행정부는 사실 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나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딱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네.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단기간에 줄 수 있는 건 에너지 수입밖에 수입하는 없으니 거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쏙 드는 예. 그런 일이기도 하고 뭘 원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구조라고 하는 게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쓰는 유럽과 네. LNG를 쓰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분절돼 있었는데 유럽이 LNG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장기 계약을 맺어놨다고 하지만 앞으로 숙제가 안정적으로 수급선을 확보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2기 행정부 정책의 선두에 놓게 된 거죠. 네. 이러니 하루아침에 뭐 사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신데렐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네. 신데렐라가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입고 무도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구랑 춤을 출까 이제 선택이 남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게 또 경쟁이기도 한 건데 네.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랑 백악관에서 네. 만났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네. 처음에 만났죠. 그때 나온 얘기가 일본 기업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합작사로 참여하는 걸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말이었어요. 일본 사실 선수 쳤네요. 그렇죠. 선수를 친 거죠. 천연가스를 사오는 것과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통상 천연가스를 개발할 때는 일단 먼저 장기 계약자를 물색을 해요. 그래서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 이 장기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금융기관에 돈을 꿔서 이제 네. 시설을 짓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계약했던 당사자에게 파는 건데 그래서 바이어는 계약서대로 물건만 인도를 받으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건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미국 연방정부가 대출 보증을 해준 사업이니까 뭐 믿고 들어가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보면 사실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략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당신이 신경 쓰는 프로젝트이지 않냐. 우리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경을 좀 썼다. 내 마음 충분히 알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US 스틸 인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시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물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는 주미 필리핀 대사가 이제 알래스카 그 LNG 프로젝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래스카 LNG 수입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SNS에 밝히기도 했거든요. 각 나라가 다 알고 있네요.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하면 좋아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 뭐 비화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 일기 행정부 때 사실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미국산 LNG 원유를 수입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협상을 하던 그 미국의 협상 네. 파트너 이제 관료이겠죠. 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또 협상장에서.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도 후보 중에 하나이긴 하죠. 네. 사실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이 지금, 거긴 해요. 예, 구조에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도 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한국, 대만이 카타르에서 LNG를 많이 사다 쓰는데 한 대략 2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동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알래스카 LNG를 사다 쓰면 미국 군함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LNG를 사다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연간 1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네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국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결정은 사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채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뭐 조현동 주미대사가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서 알래스카산 LNG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했고 근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뭐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으니까 아마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다만 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 가동이 2029년이에요. 아직
뭐 4년여가 남았잖아요. 남았네요. 네. 그러면 알래스카 LNG를 도입한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당장의 무역 당장은 적자를 어떤 줄이는 효과가, 데는 네.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네. 물론 그럼에도 일본은 화끈하게 우리 투자자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일본처럼 화끈하게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들지 조금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네네. 봤더니 이게 냉정하게 보면 돈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사업이니까 네, 조금 그냥 보다가, 장기 계약, 예. 안전한 방식으로 뭐 계약을 할지 그래서 체면 치레 정도를 할지 뭐 이거는 선택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게 될지는 뭐 당분간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 얘기도 재밌는데요. 네. 오늘 글로벌 경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Say You Say M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